492년 고구려의 제21대 왕으로 나오니 즉위했습니다. 그는 장수왕의 손자였고 아버지 조다가 요절하자 왕실 안에서 장수왕이 손수 길러낸 후계자였습니다. 장수왕은 생전에 그를 태손으로 삼았고 79년간 이어온 장수의 통치를 마친 고구려는 나온이라는 젊은 왕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즉위 직후 부귀의 효문제는 나온에게 고구려 왕의 자기와 함께 다양한 칭호를 부여하고 의복과 술에 깃발까지 하사했습니다. 이는 부귀가 고구려를 자신의 체제 안에 두고 싶어 했다는 정치적 의도이자 고구려가 국제 질서 안에서 강대국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부귀는 고구려 태자의 입조까지 요구했지만 문자명왕은 병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대신 종숙을 보냈습니다. 이는 외교적 예는 지키되 내정 간섭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계산이 깔린 대응이었습니다. 그해 봄부터 겨울까지 고구려는 세 차례에 걸쳐 부귀에 조공을 보냈습니다. 외교적 관계를 재확인하고 새 왕의 통치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493년 겨울 고구려 전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지진은 민심에 큰 충격을 주었고 새 왕의 등극에 대한 하늘의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자명왕에게는 초반부터 쉽지 않은 시험대가 찾아온 셈이었습니다. 494년 정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2월 부여왕이 가족을 데리고 고구려로 귀순의 나라를 통째로 바쳤습니다. 이는 북방에서 물길 쪽에게 밀린 부여가 고구려의 품을 마지막 피난처로 삼은 결과였습니다. 문자명왕은 이를 적극 수용했고 이는 고구려가 북방 유민을 포용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끌어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달랐습니다. 가을, 신라와 살수 벌판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신라는 패의 견화성으로 퇴각했습니다. 고구려가 포위전을 벌이자 백제가 신라 구원군 3,000명을 보내며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고구려는 결국 철수해야 했고 신라 백제의 연합이 점점 굳어지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해 남조의 제나라는 문자명왕을 낙난공으로 책봉했습니다. 이는 중국 남북조가 고구려의 외교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축하는 형국으로 접어들었음을 뜻합니다. 495년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하늘이 비를 거두자 농토는 갈라지고 백성의 삶은 황폐해졌습니다. 문자명왕은 남방을 순행하며 바다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안정과 풍요를 구하는 의례였고 동시에 왕권의 정통성을 민심 앞에 각인시키기 위한 정치적 순행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군사를 보내 백제의 치양성을 포위했지만 또다시 신라가 백제를 지원하러 나섰습니다. 신라 장군 덕지가 이끄는 구원군에 직면한 고구려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철군합니다. 두 나라의 공조는 남하정책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496년 남조 제나라가 문자명왕의 자기를 격상시켰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고구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었지만 전쟁터에서는 또 다른 실패가 기록됐습니다. 신라의 우산성을 공격했으나 반격에 밀려 패배했고 다시 후퇴해야 했습니다. 497년 고구려는 우산성을 재차 공격해 마침내 점령에 성공합니다. 이는 두 해에 걸친 집요한 재공격 끝에 얻어낸 전략적 승리였고 군사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였습니다. 498년 정월 왕자 흥한이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는 왕권 안정화의 수순이었고 가을에는 금강사를 창건하며 불교 정책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정신적 통합을 꾀하고 왕권의 신성화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499년 기근에 시달리던 백제에서 백성 2,000명이 고구려로 망명해왔습니다. 고구려는 이들을 수용하며 경제력과 식량 운용의 우위를 과시했고 이는 백제 내 불안정한 민심을 흔드는 정치적 성과로 작용했습니다. 500년부터 502년까지 고구려는 외교에 집중하며 부귀와 양나라에 꾸준히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502년엔 대지진이 다시 발생했고 민가가 무너지고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같은 해 중국 남조의 왕조가 제나라에서 양나라로 바뀌었고 문자명왕은 곧 양나라 새 황제에게 거기대 장군으로 자기를 승진받습니다. 고구려는 이남북 양조의 체제 속에서 양다리 외교를 통해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503년 백제는 다시금 공격에 나섰습니다. 달솔 우영이 5,000 병력을 이끌고 수곡성을 침공했고 고구려는 방어전을 벌이며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504년 이해 고구려는 다시 부귀에 조공을 보냈습니다. 사신으로 파견된 이는 예실불. 그는 고구려의 노련한 외교관이었고 부귀 황제 세종은 동당에서 그를 직접 접견했습니다. 예실불은 황제 앞에 나아가 정중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고구려는 오랜 세월 동안 부귀를 진심으로 섬겨왔습니다. 조공 역시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황금은 본래 부여 땅에서 나고 옥은 섬나 지금의 제주도에서 나는 것인데 지금 부여는 물길에게 밀려났고 섬나는 백제에게 병합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창고에 이 두 물품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의 잘못이 아니라 외부의 침략 때문입니다. 예실불의 발언은 사정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며 고구려의 성실함을 강조하려는 외교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세종은 단호했습니다. 고구려는 예로부터 제국의 힘을 빌려 외적을 제압해왔고 오랑캐들조차 굴복시켜온 나라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받쳐지는 보물이 줄어들어 우리에게 수치로 돌아왔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과거의 부족한 곡물은 지방 관리들의 태만 때문이라 생각한다. 너는 내 뜻을 너희 임금에게 전하라. 나라의 위험과 회유를 적절히 써서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안정시켜 부여와 섬나가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 마땅히 예전처럼 토산물을 바치도록 하라. 이 대화는 고구려가 당시 외교 무대에서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구려는 국제 질서 속에서 독립성과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강대국은 여전히 그를 신하로 여기며 조공의 형식과 내용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문자명왕에게 이 회담은 단순한 질책이 아닌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해도 좋다는 묵시적 압박이었고, 실제로도 이후 고구려는 부여와 백제, 섬나 방면으로 다시 무력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506년 가을 8월 문자명왕은 용산 남쪽으로 사냥을 나섰습니다. 단순한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의 왕실 사냥은 사실상 군사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용산은 백제와의 남방 국경과 인접한 요충지로 병력의 기동성과 보급 능력을 실전처럼 점검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문자명왕은 5날 동안의 사냥을 통해 병사들의 사기와 조직력을 살폈고 전쟁 준비는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고구려는 북위에 조공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외교적 예를 다한 의례였지만 이는 사실상 전쟁의 외교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포석이었습니다. 북위와의 관계를 정돈함으로써 남방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외교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겨울 11월 문자명왕은 병사를 일으켜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뜻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폭설이 내려 병사들이 동상에 걸렸고 혹한 속에서 고구려군은 진군을 멈추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실패는 단지 기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기 선택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반도의 11월은 이미 초겨울로 날씨가 급변하는 시기였습니다. 병참선이 길어진 상태에서 눈이 내릴 경우 보급은 끊기고 병력은 고립되기 쉽습니다. 백제의 방어선은 지형이 험하고 기후에 민감한 지역이 많았기에 동절기 전쟁은 본래부터 불리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문자명왕은 장기간의 외교 조공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분산시킨 뒤 전쟁을 시도하는 이중 전략을 썼지만 이것이 실제 전장에선 집중력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명분은 있었으나 준비는 부족했고 계절의 장벽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문자명왕에게 단지 후퇴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군사력의 한계, 병참의 중요성, 기후의 위협을 절감하게 했고 이후 고구려의 침공 전략은 점차 장기적 외교와 내부 정비로 전환되어 갑니다. 문자명왕은 이처럼 말없는 계산을 하던 임금이었고 이 한 번의 패배조차 단지 물러서는 일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507년 전해의 실패는 문자명왕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혹한의 겨울 기습적으로 벌였던 백제 공격은 폭설과 병참 실패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실패를 곧 다시 기회로 만들려는 준비에 착수합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자명왕은 고구려 북방의 부족인 말갈과 동맹을 맺고 그 병력을 끌어들였습니다. 말갈은 그 자체로 고구려의 외부 세력이었지만 때로는 협력자가 되었고 때로는 이용 가능한 병참 세력으로 쓰이곤 했습니다. 문자명왕은 말갈의 민첩성과 거친 전투력을 이용해 백제의 수도 한성을 급습하는 계획을 세웠고 고구려의 장수 고로가 이 작전을 맡았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북에서 말갈, 동북에서 고구려가 함께 진군해 한성을 협공하고 백제의 심장을 빠르게 꿰뚫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전면전이 아닌 기습과 심리전 중심의 압박작전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횡악 아래까지 진격하며 전투 준비를 마쳤고 이제 전장은 목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백제가 고구려의 움직임을 사전에 간파한 것입니다. 백제는 발빠르게 병력을 출병시켜 방어선을 정비했고 예상보다 빠른 대응에 고구려군은 당황했습니다. 기습의 효과가 사라졌고 병력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에서 장수 고로는 무리한 정면 충돌을 피하고 퇴각을 선택합니다. 백제의 군사력 자체가 고구려를 압도했다기보다는 정보전에서 앞선 백제의 방비력 그리고 동맹군 말갈과의 전술적 조율 미흡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 실패는 문자명왕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전쟁에서 물러서되 전략에서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이 실패를 통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백제는 고구려의 군사적 패턴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둘째, 말갈과의 동맹은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정밀한 조율 없이는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문자명왕은 이후로 군사적 충돌보다는 외교, 종교, 내정 강화로 방향을 전환해 나갑니다. 508년 이후 다시 전면전이 벌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고구려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508년 두 차례의 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뒤 문자명왕은 외교의 무게를 다시 실었습니다. 전면전을 피하고 대신 고구려의 위신을 회복할 방법을 찾던 해였습니다. 때마침 양나라 고조가 고구려에 직서를 내렸습니다. 고구려 왕은 충성을 다해 조공을 이어왔고 오랫동안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조정은 그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며 무군대 장군과 계보이동 3사에 직위를 부여한다. 이는 단순한 자기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문자명왕은 스스로의 체면을 전쟁이 아닌 외교로 회복하고 있었고 양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북위와의 균형 외교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이후의 고구려 외교 전략, 즉 남북조 양쪽 모두를 활용하는 양다리 외교의 초석이기도 했습니다. 512년 4년의 침묵 끝에 고구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가을, 고구려군은 남하하여 백제를 침공했습니다. 가불성과 원산성 두 개의 성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남녀 천여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기습이 아니라 정면 돌파였고 전략보다 실행력과 병력 집중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실패를 복귀한 결과였습니다. 이 승리는 문자명왕에게 군사적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었고 백제에게는 다시 긴장감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6년, 513년부터 518년까지 고구려는 다시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북위와 양나라에 꾸준히 조공을 보내며 국제적 존재감을 유지했고 내부적으로는 왕권을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다독이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외교 속에서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518년 왕궁의 남문이 폭풍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겉보기엔 자연재해였지만 왕권에 대한 불길한 예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심은 술렁였고 정치 중심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돌았습니다. 519년 문자명왕 나온. 그는 마침내 28년의 통치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위의 영태우는 황제 대신 애도의 예를 거행했고 돌아간 임금에게 거기대 장군이라는 최고 수준의 자기를 추증했습니다. 이는 문자명왕이 생전에 쌓은 외교적 공로를 북위가 인정했다는 증표였습니다. 이때 북위의 황제는 나이 겨우 10살. 제국의 정사는 황제가 아닌 태우의 손에 있었고 고구려와의 외교 역시 외교 관계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